자, 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채널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 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제네시스 박님은 저희 채널에 이제 또 처음 나왔죠?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 또 저희 부자이커 스쿨에서 네네네. 세금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 영상은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부동산 세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 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최근이니까 이 8월 3일에 그 전에 또 대국민 토론도 있었고 그 이후에 세제 개편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개편의 중요한 내용을 일단은 이제 모든 사람이 거주를 해야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건데 조금 큰 틀에서 먼저 정리를 살짝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핵심은 보유하지 말고 거주해라. 이제 주택수 다 필요 없고 가액 기준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 굳이 더 한다면은 초고가 주택 세부담 올리겠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보유든 거주든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니까 거래세 일부 완화하겠다 하는데 방금 제가 한 네 가지 말했잖아요.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그리고 초과주택 세부담 늘리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 올리니까 거래세 완화하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개편은 진행할 것이고 그럼 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네네. 예견되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임차인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그냥 오랜 기간 이 해당 지역에서 20년 30년 오랫동안 살았는데 벌써 이 경우라면은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주택수도 하나고 그냥 오래 장기 거주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분들마저도 집을 팔아야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저도 이제 요즘 가수들은 잘 모르는데 EXID 위아래라고 있어요. 위아래. 뭐 아십니까? 저 요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잘 모르는데 그래서 네. 뭐 멜로디는 들어봤을 거잖아요. 요즘 시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그래서 초고가 주택 40억, 50억 이상 분들이 주택을 팔면 어디로 갈까요?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그런데 외곽으로 빠질까요? 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 30년 그렇죠, 살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낮춰서 보유세를 낮추다 보니까 딱 구간이 20에서 30억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경부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 보면은 거주하면 보유세가 오히려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요. 그럼 20억, 30억들 가겠죠? 그럼 이제 거기 수요가 갑자기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40억, 50억을 보유하고 매도했던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평온하던 시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고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되는데 이건 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아래가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이하는 그냥 알아서 가는 구간이잖아요. 특히 이제 뭐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신혼부부라든지 네네. 사회 초년생분들 거기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샀어요. 말이 그렇지 10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나중에 소득도 올라가고 애도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타겟이 한 20억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억, 30억 요 구간에서 위 아래로 다 뭉치는 거예요.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이제 정리하자면은 세제 개편의 취지를 따지면 하나하나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부작용이 생기냐? 이게 너무 꼬아놔서 그래요. 규제를 더하고 하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튀는 방향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위 아래 근데 네. 이제 위에 계셨던 분들 중에 20년, 30년 이제 보유하셨다가 그게 고가 주택이 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금이니까요. 네. 정확한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속 보유를 한다고 하면 네네.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에서 고가 주택이 됐던 그분들이 그럼 연령이 꽤 고령자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진다. 지금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한번 그 이번에 나온 재경부 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종부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가 45억 수준이에요. 네네네. 시가 45억 수준이면은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시고 만약에 내가 10년 거주했다. 10년 거주를 하면은 보유세가 현재는 91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1년에요. 네, 1년에 네네네. 28년도가 되면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물건인데 나이도 같고 거주가 아니라 보유를 했다. 그러면 916만 원이 1,780만 원까지 뜁니다. 두 배로 뛰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 내가 그냥 1,000만 원 내더라도 1,700은 못 내니까 1,000만 원 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해서 거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뭐 합당한 정책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들어온다. 그럼 보유세는 약간 뭐 조금 소폭 오르는 걸로 줄일 수가 있는데 네네네. 문제가 뭐죠?
거기 있던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갈 데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60세로 볼게요. 연령대를 60세고 10년 거주를 다 했어요. 이렇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주택도 1주택이고 10년 거주했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시가 20억짜리예요. 네네네. 그럼 현재 보유세가 370만 원 정도인데 아까는 45억이었으니까 훨씬 적게 나오죠. 네네네. 얘가 28년 개편된 걸로 보면 354만 원으로 약간 줍니다. 집값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아. 물론 이제 집값이 오르면 더 오르겠지만 그쵸. 근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이 말하는 것처럼 되니까 되게 약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네네. 문제는 이제 30억 이상인데 30억 같은 경우도 573만 원에서 558만 원으로 약간 줄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20억, 30억은 그냥 해볼 만하죠. 물론 공시 가격은 15억, 20억 정도 수준인데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시가가 50억, 공시 가격이 35억이다 그러면은 1,350만 원이요 벌써 지금도. 근데 이게 내가 10년 거주를 다 했어. 네네네.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그런데 1,879까지 올라버려요. 일단은 요건은 다 맞춰도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종부세 계산을 할 때 내가 연령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아. 그걸 한도를 800, 600으로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이번에도 신설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왜 없던 한도가 생기냐. 두 번째, 그래 한도는 너무 과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럼 도대체 8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기준이 애매모호한 네, 거네요. 저는 그러면. 그런 거 되게 집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800 어디서 나왔냐, 600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도자료 어디를 봐도 뭐 약간 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50억짜리이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요. 10년 거주 다 했으니까. 그래도 보유세가 올라가고요. 70억이면 2,200에서 4,600까지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는 매각하시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나오겠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된다? 이제 위 아래 위 된다. 이거. 샌드위치 구간은 이렇게 당연하죠. 그럼 확장이 50억, 되는데? 70억을 파신 그쵸, 분들이 그쵸. 아까 보니까 20억, 30억은 오히려 줄잖아요. 그쵸, 집값이 그쵸. 똑같다면 네네네네. 거기를 가겠죠. 왜냐면 내 주변 인프라라든지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병원도 가깝고 근데 내가 이걸 다 팔고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에 뭐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를 뭐 좀 감해 주는 게 그런 것도 있는데 있더라고요. 뭐 5억 3억이에요. 네네네네. 만족하실까요? 그렇죠.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가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20억 30억 구간들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이 더 이렇게 탄탄해지는 거죠. 수요가. 그럼 말씀하신 것이 일단은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 네. 그 한 채도 이제 구간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렇죠. 구간이 2, 30억대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위에서도 오고 아래에서 네.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는 덜 똘똘한 한 채. 근데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고 넥스트 똘똘한 한 채로 봐야죠 뭐. 뉴 그래요? 트렌드. 근데 뭐 그 20억 30억짜리 집도 가만히 있겠어요? 일단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종부세도 한도가 있잖아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이번 개편할 때 장특공도 한도를 좀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세 장특공? 예. 네네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조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장기 보유라는 게 예전에는 이름 자체로 거주하고 보유하면 80% 이제 공제가 됐는데 네. 일단 지금 이제 뭐 장기 거주로 좀 바꿀 건데 거기서 또 한도를 정해놨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 말이 그것도 800만 원, 600만 원이었죠. 그거는 이제 아까 종부세. 아 정부세요. 그리고 이제 장특공 한도는 20억 10억. 아 맞아요. 그러면 그 20억은 또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이게 2028년이 예. 20억, 그다음 그 네네네. 이유가 이제 10억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냥 10억까지 딱 거주를 하더라도 맥시멈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은 현행으로는 표 1, 표 2 그러는데 좀 말이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주택 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부 다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름을 딱 보면은 거주해야 공제가 되는 거죠. 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임대용 혹은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주 안 했죠. 네네네. 장특공 못 받습니다 앞으로. 주택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했잖아요. 보유해서 거주로 틀린 말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뭐 거주를 한 번도 못하는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 맞습니다. 임대용이 되든 맞아요. 시세차익용이 되든 맞습니다. 투자용이 되든 투기용이 되든 아니면 내 친척이나 부모님이 거주하셔야 되든 근데 네네. 내가 거주 안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29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장특공을. 그러면 이 장특공의 취지라는 거는 투기 수요 뭐 이게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에 대한 해칭을 하고
하고 네네. 명목 소득이 아니라 실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가끔 강남에서 살다가 아니면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또 발령을 강제로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회사 네, 차원에서. 그럼 그분들은 지방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네. 거주는 이제 지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집은 아예 장특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예외 사유로 나올 거예요. 이제 부득이한 예외 사유로 해서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네네네. 그 사례가 이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이제 취업, 직장 근무상 형평,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 그런데 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이어야 돼요. 초등 중등은 안 돼.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 봉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최장 3년까지예요. 3년 이상이 되면 또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찝었어요. 뭐 그 보도자료 보면서 이거 왜 3년을 두냐. 결국 3년까지만 하고 결국 다 실거주하라는 건데. 그쵸.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장터공이 아까 2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주택은 이제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거는 이제 장기 보유 소득공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걔는 그냥 연 2%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를 하면 일반적인 주택 비과세가 아닌 거 네네네네. 2%씩 받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내가 이제 비과세인데 12억이 넘는 거 고가주택이라 그러잖아요. 고가주택 비과세. 네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억 초과돼서 혜택을 받는데 최대 80%까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50억에 판다. 그럼 차익이 40억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40억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계산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80%를 다 곱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양도차익 40억에 장특공 80이니까 32억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32억을 공제받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 세금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32억 공제를 이제 28년이 되면 20억 한도, 29년이 되면 10억 한도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집이 똑같이 그 가격이야. 그런데도 세금이 줄어. 그래서 기재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놓은 게 취득가 12억 그리고 양도가가 32억, 양도차익 2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양도차익 20억을 한도를 두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특공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봤자 장특공이 뭐 6억, 뭐 이렇게 4억, 2억으로 이게 좀 내려간단 말이죠. 보유 네네네네네네. 거주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한도에 안 걸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밖에 안 하면 네네네네. 지금은 2억 3천밖에 세금이 안 나와요. 음. 그런데 28년도에 팔면 3억 2천, 그리고 29년도에 하면 4억 5백으로 올라갑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내가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다 했는데 양도차익이 무려 50억이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장특공 20억, 10억 한도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팔면 3억 천, 28년에 팔면 9억, 29년이면은 13억.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의 세금이 3-4배로 뛰어버리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50억, 60억 아까 보유세 시뮬레이션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주택수도 늘리지도 않았고 여기서 내가 오래 살았는데도 앉아 있으면 보유세죠. 뒤늦게 팔면 양도세를 폭탄을 맞아야 돼요. 그쵸.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가운데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팔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지. 맞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세제 개편 내면서 지방에 가면 양도세 가면 5억 3억 더 해주게 되는데 그걸 하겠냐는 거죠. 제 말은. 감정이 이미 상했는데 그러면 그 인근으로 가겠죠.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보유세가 지긋지긋하실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보유세를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20억 30억대로 가겠죠. 근데 이것도 매각을 했을 경우죠. 이제 감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겠죠. 일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겠죠. 그러겠네요. 그럼 매물은 더 안 나오죠.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이렇게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보이는데 이게 조금 아쉽다. 이번에 세제 개편을 물론 일부러 그러긴 안 하셨겠죠. 그런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부담이죠. 네네네. 세 부담을 좀 견디지 못해서 나올 수 있는 뭐 고가 아파트라고 좀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 그냥 그게 초고가 좀 주택. 매물이 네.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하시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뭐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뭐 2천까지 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분명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매물이 나와서 네. 5% 10% 이렇게 떨어진 가격 있죠. 네, 그 네, 전 네. 실거래가보다 이건 분명히 좀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조정이 60억짜리가 50억이 되고 네. 40억이 되고 아까 뉴 노멀에 될 수 있는 20억 30억까지 내려올 거냐 그건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우리가 역대 집값 하락기 IMF라든지 그쵸. 금융위기라든지 그쵸. 2008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금리 때 한 15% 20% 많이 떨어지면 그 정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 올랐어. 네. 근데 떨어지는 건 20%.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올 초에도 2, 3월 달에 매물 좀 나오고 5월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강남권. 뭐 비슷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뭐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매물은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세부담이 지긋지긋해서 나온 매물이 또 세부담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못 살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런 매물들이 좀 계류해 있거나 네네네. 안 팔리고 있거나 이런 맞아요.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정부가 기대하는 바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내가 이제 세부담이 너무 커서 팔았는데 매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니까 네.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추익수 내면 끝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아마 이거겠죠. 자, 대출도 이렇게 안 나오고 집값도 이렇게 비싸고 매수하는 순간 보유세가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매수할 수 있겠냐? 그러면 50억짜리가 45억으로 내려오고 다시 40억으로 내려와서 집값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값 안정에 있어서 어떤 좋아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도 그렇게 해서 한 10% 15% 빠졌어요. 강남이. 근데 왜 지금 다시 회복을 했죠? 첫 번째, 일단 매도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들으니까 안 팔잖아요, 이제. 내가 한 세금 3억 낼 거를 갑자기 10억을 내야 돼요. 아까우니까 안 팔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걸 받아주고 사는 매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매수자는 어떤 사람이지? 일단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50억, 60억짜리 그 보유세 허덕이는 사람보다. 그래도 현금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렇죠, 그렇죠, 현금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소득 수준이 높겠죠. 자,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내가 이제 보유세가 힘드셔서 매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은퇴하셨거나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매수하는 분들은 각오하고 내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 바뀌는 거잖아요, 명의가. 그럼 이 사람들은 보유세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낼 수 있죠. 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2년 아니면 2년, 3년이 지나면 뭐 물론 지금 초고가 주택이 막 계속 상승할 거라고는 아무도 모르고 그쵸, 지금 사실 좀 그쵸. 주춤해 있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아무도 모르지만 그쵸. 어찌됐든 간에 그 가격은 유지를 하면서 견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거하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아까 위아래 그랬잖아요. 요 중간층이 약간 좀 붕 뜰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갭이 너무 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좀 붕 뜰 수 있었는데 신규 새로 소유자가 좀 오잖아요. 네네네. 위에서 매각을 하고 그리고 밑에는 항상 노리고 있고 나 언젠간 저기 가야지. 20억 30억대 한강벨트. 말이 그렇지 20억 30억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럼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요 중간 가격대도 소위 말하는 덜 똘똘한 한 채도 오히려 탄탄해지겠다. 그럼 위는 위대로, 얘는 얘대로, 밑에는 얘대로, 위아래 위아래.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어떤 탄탄한 2, 30억대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그냥 딱 지역을 이야기하죠. 어디 지역을 좀 예상하고 한강벨트죠 계십니까?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마포, 특히 마포, 성동구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고 용산 당연히 들어가고 게다가 지금 한남 뉴타운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3구역 이미 다 철거하고 있고 29년 예정이죠. 입주하는 게 아마 뭐 좀 늦으면 30년일 건데 한남 뉴타운 들어서면은 어마어마할 건데. 거기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이 분양가만 75억 하는데 그럼 바로 그 옆에는 3구역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게다가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있잖아요. 옆에 자양동도 성수 5구역이야 그러면서 지금 네네네. 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광진구 지금 다 가고 뭐 광장동까지 지금 퍼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야 그래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데 좀 약간 좀 서울은 아닌데 또 괜찮은 곳이 어딜까 일자리도 좀 이렇게 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성과급도 잘 나오는데 보니까 광교 동탄 있잖아요. 그쵸. 경기 남부라인.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퍼지겠죠. 한 20억대. 벌써 동탄 20억을 찍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라인. 거기가 중심으로 아마 상대적으로 네네네.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그래도 30대 이제 네네네. 이 생존 매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전세 어떤 네, 내몰려가지고. 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똘똘한 채 가지고 이 보유가 아니고 거주로 바뀌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건데 당연하죠. 그러면 이 전세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완전 네. 뭐 정말 힘들어지겠죠. 아까 그 해커님이 예를 하나 드셨잖아요. 내가 주택이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발령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지방에 발령을 받았는데 집을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1주택만 갖고 있으라며. 그럼 내가 거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아니 이게 네네. 이게 할 수는 있는데 그쵸.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주택은 하나만 그쵸. 실거주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방 발령 받아도 또 다시 복귀하면은 이제 그때는 주택이 필요 없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차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임차를 누가 제공해주죠? 뭐 SH공사, LH공사 아니죠. 다주택자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방 발령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월세나 전세를 내면서 거주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방으로 갔을 때도 그러는 건데 수도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30대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거는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저도 이렇게 약간 좀 공포스럽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매수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거기에 대출 규제하고 있죠. 지금 대출 총량이 벌써 지금 1년 되기도 전에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뜬금없이 국민은행에서 대출 규제와 별도로 맞아요. 우리는 3억까지만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잘 내용 보시면 물론 제가 대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보시면 지방 아파트도 3억입니다. 포함돼 있나요? 그냥 전국이에요. 뭐 서울 수도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리딩 뱅크니까 옆에 신한 다른 데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본의 아니게 15억 이하는 6억은 나오겠지라고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3억이 되는 거죠. 물론 6억 대출 다 받아도 원리금 갖고 하면 대출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버거워요. 네네. 6억 다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3억 4억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억으로 하는 거죠. 제 친구가 삼성 대기업 다니고 맞벌이하고 지금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연봉이 꽤 돼요. 아. 사회초년생에 비해서 여유가 그래도 많이 있는 중견 관리자급인데 근데 그 친구도 대출이 4억에서 3억으로 막히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은 못하겠네. 네. 욕을 하던데 현금이 10억이 넘는 애가. 근데 사회초년생 30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맞아요. 이거 해줘야지. 왜 막어 그거를. 나 너무 흥분했다 지금. 좀 1주택은 건드리지 말자. 우리 사회초년생은 건드리지 말자.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대출 받고 사고 맞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하고 그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걸 자기가 다 모아서 삽니까 그거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사회초년생 보면 보통 이제 요즘은 이 신혼부부인데 네. 신혼부부 어떤 이제 결혼한 커플에 이제 이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뭐 4만 건이 넘어간다고 하대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또 네. 이거를 또 발표를 했는데 뭐죠? 이 공동주택이잖아요. 불안해.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면 이제 같이 사서 네, 같이 부부가 알콩달콩 좀 모아서 네. 좀 이 대출도 갚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공동주택 정부세를 네. 예, 부부 각각으로 해가지고 네. 예, 두 명에게 정부세를 물겠다. 네. 이게 지금 말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근데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그렇게 저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주를 한다면. 둘이서 거주를 한다면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잘 따져가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부부 공동 명의도 기존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부부 공동 명의를 해서 막 엄청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듣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이해하십시오. 돼요. 네. 자 내가 만약에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단독이다 공동이다 다르거든요. 쉬운 거 단독 명의부터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단독 명의다. 그러면은 12억 공제 이때 공제 지금부터 말하는 공제금은 전부 다 공시 가격입니다. 12억 공제에서 14억 공제로 늘어납니다. 네. 거주를 하면 그럼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한 20억 정도가 돼요. 근데 내가 현재 12억 공제인데 거주를 안 한다. 그러면은 9억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네. 그럼 13억까지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게 단독 명의. 뭐 심플하죠. 공동 명의. 편의상 5대 5로 할게요. 네. 자, 공동 명의를 내가 했다. 공동 명의를 내가 하면은 각각 9억 공제입니다. 네. 지금도 각각 9억 공제인데 거주를 하면 9억 공제니까 18억. 거주를 안 하면 4억이니까 8억 해서 이게 과거 18억에서 8억이니까 10억이나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 그래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거주 비거주를 따져서 4억까지 내려가 버리는 건데 과세 대상이 아니면 그냥 똑같이 9억, 9억, 18억까지 공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공시 가격이 14억이면 20억 정도죠. 네. 18억이면 대략 한 23억, 24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가격 안 넘으면 종부세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9억씩 빠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해 봅시다.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억이에요. 네. 그러면 공동 명의니까 절반 7.5, 7.5죠. 9억 안 넘잖아요. 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안 나와요. 재산세만 나와요. 근데 내가 30억이에요. 네. 그러면 각각 15, 15죠. 네. 그럼 9억이 다 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주를 하면 9 빼서 18억이 빠집니다. 그럼 12억이죠. 네. 예전하고 똑같아요. 맞죠? 근데 거주를 안 한다? 그러면 18억이 아니라 각각 4, 8밖에 안 되니까 얘가 이제
폭탄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맞긴 맞아. 부부 공동명의인데 야 갑자기 이상하게 거주를 안 하면 폭탄 맞는 건 맞아요. 게다가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일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지분에서 9억 아니면 12억 공제를 빼고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현재는 60, 내년은 70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연도가 80인데 이 맞아요. 80으로 했을 때 뭐 3주택, 뭐 조정 1주택 뭐 다 이제 80으로 하는데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가 들어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좀 입법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인데 종부세법은 특이하게 1세대 1주택자를 누구로 정의를 하고 있냐면 단독 명의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의 그 자체예요.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하나. 하나.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쵸. 뭐 저도 세무사도 아니고. 근데 1세대 1주택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단독도 있고 공동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그럼요,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조문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써주면 편한데 아. 그 법을 만드신 분들은 이건 기본이야 아는 거야. 야 너희 구구단 몰라? 구구단 모르는데 미적분을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써주면 좋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항상 1세대 1주택 단독, 1세대 1주택 공동 다 구분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틀어진 거예요.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걔가 빠지다 보니까 공정시장가격비를 80으로 먹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정서상 야 지금 내가 공동으로 해서 1주택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다주택이라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호식이 반마리 치킨 먹었는데 이게 반반이 한 마리지 두 마리야? 맞아요.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거주를 안 했을 때 공제 금액이 확 줄어버리니까 게다가 공정시장 가입비도 올라버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나와요. 야 그럼 내가 1세대 공동명의라고 그러면 나도 단독명의인 것처럼 해서 세금 낼래. 일명 특례 신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이게 조커 같은 거지. 그래서 팁이네요, 공동명의는 이거. 원래대로라면 각자 분납해서 내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부부 공동명의잖아요. 네네네. 1주택이잖아. 동일 세대니까. 그러니까 1주택인 것처럼 해서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특례 신청을 하면 이거를 이제 이때부터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봅니다. 그럼 아까처럼 거주하면 14억. 네네네. 거주 안 하면 이제 9억이에요. 그럼 잘 봐요. 아까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 안 해도 공동 명의 18억까지 됐죠. 그쵸. 9억이니까. 그쵸. 근데 얘는 거주해도 14억밖에 안 되죠. 그럼 특례 신청하는 게 좋아, 공동이 좋아? 공동이 좋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지금. 들으셨죠? 특례보다 공동이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을 수가 있다. 좋을 그래서 수가 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알겠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사는데 막 20몇 억짜리 잘 안 살 거잖아요. 그냥 제가 마음이 그냥 예, 상쾌해졌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공동명의라는 거는 그래도 부부 금실도 있고 그래도 어떤 단독 배달은 이제 부부가 같이 한번 해나간다 이런 과정인데 종부세 폭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30억 이하인 부부 공동명의는 거의 거주를 하시면 종부세 해당이 네, 안 큰 이슈 됩니다. 없습니다. 큰 이슈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강벨트 계시는 분들 이상이 아니면 이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유불리를 따져서 매년 9월달에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내가 각자 납부하는 게 유리하냐, 특례 신청에서 1주택자인 것처럼 단독명의처럼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걸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뭐 부동산 계산기도 있고 뭐 요즘에는 세무사님들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시고 하는데 그쵸. 뭐 이왕이면은 뭐 세무사님들 만드신 거라든지 네네네. 좀 이렇게 검증이 필요한 거를 좀 일단은 대략적으로 해보시고 매년 9월달 그 할 때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네네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게 할 때 조금 더 세세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봐도 막 그 항목 넣는 게 네. 그래서 어르신분들 중에는 뭐 컴퓨터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아예 세무서 가서 상담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좀 어르신들은 가셔야 돼요. 네. 왜냐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 공무원분들께서도 아 선생님 이거 특례 신청이 유리합니다. 아니면 그냥 따로 하세요. 하는 게 좋은데 저도 막 이게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대충 해보니까 대략 15억 8천인가 그래요.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가면 각자 납부가 유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한 명으로 해서 단독
단독 특례 신청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공동 명의로 이걸 세액 계산하면은 그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잖아요. 네네네. 세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집일수록 각자 납부하는 방식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거주 기간, 네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 뭐 나이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굉장히 자극적인 막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팩트로 간다. 팩트로 가고 내가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내 집 마련 첫 하실 분들은 종부세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내가 거주하기 편하고 나중에 팔기 좋은 그냥 인기 있는 단지, 그냥 무난한 거, 아파트.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부터 막 특수 물건, 경매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처음 하는 분들이 그냥 경공매 그냥 기본 물건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쵸, 권리 분석할 때.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너무 막 특수 물건 가면 물론 수익은 높을 수 있는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 무난하게 하시고 시세 뭐 20 몇 억까지는 종부세 거의 없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이렇게 제네시스 방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조회수 막 이런 거에 연연하면 이제 막 정부세 폭탄이다 막 이러는데 이제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공시 가격 15억 8천이면 그래도 매매가 하면 뭐 한 22억, 23억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해당 안 된다. 예, 크게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종부세 신경 쓰지 마라. 예. 그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매의 눈으로 예. 이제 이 세금에 대한 좀 팁을 좀 노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일단 거주를 해라. 그리고 하나만 가져라 이거잖아요. 네네. 그럼 두 가지 케이스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일시적 일가구 일주택인 네네. 분들이 계실 것 같고 한 분은 또 다주택자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이분들이 알겠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좀 줄이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팔아야 네. 양도세에서 조금 절세가 가는지 뭐 순서나 이런 거 팁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이게 주택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냥 뭐 비과세 요건 갖춰가지고 거주 기간 좀 채우고 파는 게 제일 무난하고 네. 1주택 중에서도 뭐 양도가가 12억 이하다. 그게 아주 비싼 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뭐 장특공, 종부세 1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12억 이하는요? 어차피 뭐 적용할 게 없잖아요. 전체 다 비과세니까. 근데 10억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둘 다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둘 다 비과세를 받고 다시 그냥 1주택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비과세 특례가 안 되면 하나는 세금 내고 하나만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좀 가격이 낮은 거, 양도 차익이 작은 거, 상대적으로 좀 못나니 걔를 먼저 팔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 받아야 되겠죠. 네네네네네. 3주택 이상도 똑같아요. 근데 3주택 이상도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조금 약간 서둘러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에 걸리면 이제 공제 금액이 9억이 아니라 4+5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4억은 기본으로 받는데 네네. 5억에 대해서 내가 전체 주택 가격 중에서 거주하는 주택의 비중만큼만 5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공시 가격 10억짜리가 내가 세 채가 있다. 근데 당연히 한 채에서밖에 못 살잖아요. 네네네. 뭐 1분기 때는 A집, 2분기 B집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두 개를 임대 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4+5의 거주주택 비중이니까 3분의 1이죠. 네네네. 그러면 4+5의 3분의 1이니까 한 1억 6천 정도 되나? 그럼 1억 6천에다가 4억 더하니까 5억 6천이죠. 그러니까 공제금액이 9억에서 5억 6천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네요. 설상가상으로 내가 세 채를 전부 다 임대 주고 있다. 네네네. 거주 안 한다. 그러면 4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9억 정도 받았던 공제가 4억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관되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 중에 내가 양도세를 좀 줄이면서 아까 양도세가 좀 작은 거 네네네. 아니면 비조정 같은 데를 먼저 정리를 하면서 주택수를 줄이겠죠. 그러면 비조정인 지역을 먼저 팔까요? 조정을 먼저 팔까요? 비조정을 먼저 팔아야 내가 주택수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3주택 준 거가 아니라 2주택 준 거 맞잖아요. 네네. 그럼 현재 비조정 어디죠? 서울 수도권 거의 다 지금 조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의 일부 지방 먼저 팔겠죠. 그럼 지방 구성은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아. 안 좋아지겠지. 근데 지금 뭐 세컨드홈을 하라고 그러면 잘 가겠냐고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정 중에서도 하나는 중심지, 하나는 좀 외곽이에요. 그럼 어딜 팔까요? 당연히 외곽을 팔겠지.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모두 다 종합해 보면 현재 정부에서도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줄어들까요? 심화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판단이 안 되시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 어떤 정책이 나와야 돼요. 뭐 취득세 중과를 면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래서 이 상태로 가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일단 집을 팔 때도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그럼요. 일단 뭐 아 매도가 정말 예술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매도가. 그 왜냐하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제 그 시장 흐름 네. 여기 딱 올 때 됐는데 지금 요 물 들어올 때 딱 됐는데 그거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이제 있는 임차인분 네네. 임차인분하고 또 뭐 이게 성향도 맞아야 되고 임대차 종료 만기가 되니까 네네. 그럼 이제 본인의 성향 이걸 팔고 뭐 할 거냐. 왜냐하면 계속 이제 주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팔고 내가 하나로 그냥 뭉칠 거냐. 네네네. 그냥 나는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주택은 정리해서 하나만 하고 나머지를 뭐 이제 비주거용으로 할 거냐. 네네. 그럼 뭐 그럴 때 이제 해커님 뭐 잘하시는 경공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매도는 재밌죠.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도 있는데 네네. 보면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좀 증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렇죠. 좀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탁 지금 이 시점 네. 뭐 세제도 개편되고 막 복잡한데 그리고 또 세금 복잡하니까 또 이분들은 네, 더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이때 자녀들에게 좀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내가 10억짜리 집을 증여하면 뭐 대략 증여세가 2억 2천 정도 나오고 20억짜리 하면은 그 2배 이상 나오고 네. 뭐 4에서 5억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뭐 호가가 20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실거래가는 17억에 찍혀 있다. 근데 이걸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임의대로 17억이다 20억이다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과세 당국에서 싫어해요. 왜 17억으로 했냐? 16억은 낮은 것 같고 18억은 높은 것 같아서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실거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어떤 공인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감정 평가사예요. 그래서 감평을 받으셔야 돼요. 간평 받는 게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해. 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은 이거 완전 무조건 꿀팁인데요? 무조건 2개 이상. 그리고 10억 넘어도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 받아서 평균가로.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입주권이었는데 3개를 받고 높은 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분이 돈이 뭐 물론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고.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물론 그래도 규격화가 돼 있지만 이제 비공식적인 겁니다. 저는 간평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간평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얼마나 합법적인 방법 내서 줄일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보통은 10% 정도라 하더라. 물론 이제 물건마다 다른데. 실거래 기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 아파트는 그래도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렇죠. 단독 주택이라든가 그런 네네. 거는 이제 조금 더 약간 그 어떤 레인지가 좀 넓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어쨌든 아파트는 10% 정도 생각하시는데 내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해요. 한 20%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 와요.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사님한테 2군데 받아서 평균 내시고 네네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무사님 통해서 신고 대행 맡겨버리라는 거지 나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맡기는 훨씬 게 낫죠, 이제 훨씬 낫죠. 훨씬 낫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 공무원분이 그걸 딱 보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적은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 안 해요. 그 세무 그 대리인 그 세무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세무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네네.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좀 깔끔하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세 대비 뭐 30% 낮춰서 세금을 막 1억 이상 난 좀 아닌 것 같아 그거. 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좀 낼 건 내시고 하는 게 좋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정말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팔고 뭐 현금을 증여할 거냐 아니면 내가 팔고 아직은 내가 아직 젊으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내 걸 한 번 더 점프하고 점프한 거를 나중에 증여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아직 한참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뭐 아까 말한 10에서 20억대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네네네. 난 한 번 더 점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녀한테 증여할 때 아니에요. 내 거 파일을 더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키운 파일을 잘 물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이제 은퇴도 하셨고 뭐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잘못하면 이제 상속까지 가면 이제 그 재원 마련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어디 단지라고 말 못하겠어. 강남권이야. 근데 원뿔원 입주권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오. 강남에.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중소형 하나. 20평대 하나, 30평대 하나, 2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하나는 실거주하고 하나는 세를 주고 그리고 적당히 나중에 증여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말은 잘 못하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애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모셨던 그 전무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좀 똑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전무님도 원뿔원으로 해서 2개를 받을 거예요. 네네네. 강남에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럼 신축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20평대를 먼저 증여합니다. 누구한테? 둘째한테. 자, 그러면 20평대를 하더라도 가격이 세겠잖아요. 그쵸. 평당 1억이 넘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평을 다 받고 이제 줄일 수 있는 만큼만 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세하고 증여취득세. 그렇죠. 자, 근데 말이 그렇지 증여하고 증여취득세가 이제 막 몇 억씩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 재원말은 어떻게 하냐? 둘째한테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얘를 팝니다. 비과세가 되겠죠. 세대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 팔고 그 돈으로 싹 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치기가 되겠죠. 강남이 20평대가 첫째 남았죠? 네. 그럼 본인이 살고 있는 30평대가 있죠? 아, 이제 이걸 나중에 증여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증여 상속은 일찍 준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요. 예술이네요. 예술 이것도. 물건이 나오겠어요? 네, 그러겠네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노후 대비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2개를 다 해줘도 자기 연금 해가지고 600 이상 나와요. 매달. 이거 다 해주면 뭐 예.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이들 강남권에 살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것들과 함께 규제가 같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저걸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규제가 물론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하는 그 취지는 동의는 하는데 꼭 결과를 보면 이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현재 시장입니다. 특히 이렇게 세제 개편이 되고 막 복잡해지면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를 더 쌓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1+1을 둘째한테 주고 네. 첫째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줘서 이제 부의 대물림이 되는 이거 거잖아요. 예술이에요. 완전 예술이에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해버리고 그렇죠. 본인은 보이스 부담 피해버리고 실거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긴 호흡에서 이제 첫째한테는 제일 좋은 거 또 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매물 안 나옵니다 그거.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 저는 뭐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때는 학력고사 수능 아니었어요? 하나 잘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 근데 지금 엄청 복잡하죠. 그렇죠. 물론 취지는 뭡니까? 뭐 아이들의 전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뭐 자기 소재를 개발하고 하는데 다 방과후하고 뭐하고 학원 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돈과 정보가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비슷하다고 봐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그걸 못하는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아니 대출 어쨌든 그래서 좀 너무 이게 지나친 규제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증여 나온 김에 네네. 그러면 일단 뭐 증여를 할 때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 공동 명의로 해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독 명의로 해주는 게 나을까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자녀인데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치면. 자녀가 결혼했잖아요. 네네네. 쉽게 말해서 내 직계가 아닌 사위나 며느리한테 하자는 거죠. 세금만 넣고 보면 분산시키니 좋죠. 세금만 넣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감정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우리 수강생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70%를 보면은 일단은 공동으로 안 줍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 하더라도 공동으로 안 주시고 특히 사위 며느리 분들한테 주는 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을 건 핏줄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결정은 이제 당사자분께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세금만 넣고 보면 당연히 분산하는 게 세부담을 많이 줄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까는 제가 둘째, 첫째 이렇게 나눠서 증여하는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게 밑에 자녀가 3명이에요. 3명이니까 이제 세부담도 크고 또 고가주택이니까 3명한테 지분으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집에 누가 거주할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첫째가 거주를 해요. 그럼 둘째, 셋째가 좀 약간 좀 서운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이 산다? 결혼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는 그런 집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금 내더라도 비거주하면서 월세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월세 받아서 나눠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요만 받쳐준다면은 네네네. 월세가 오르겠죠. 그걸로 내고 세금 내야 되고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매도를 해서 각자 현금 나눠서 이제 자기 집 살 때 보태겠지만 그 공동으로 갖고 있는 요 집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많이 좋으면 팔기 힘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질문 자체가 그러네요.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네. 사위한테 아니면 며느리한테 공동 명의로 또 해준다는 거 자체가 네. 좀 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는 근데 뭐 케이스마다 달라서 네네네네. 어떤 분들은 흔쾌히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근데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박사방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들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아들 아니에요. 그쵸, 예, 그쵸. 남이야 남. 그래서 그 공제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세금 계산 잘 하시고 간평 잘 받으시고 네네. 가급적 세무사님 통해서 신고 대행하시고 항상 저는 그렇게 안전하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까 네. 이 그 위아래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증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양도세나 여러 가지 다주택이나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이런 분들이 이제 저가주택을 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제 개편을 위해서 매물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이 내 집 마련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회 되죠. 기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격 구간대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하라고 볼게요. 10억 이하는 원래 뜨거운 구역이었어요. 그쵸. 상대적으로 뭐 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 그러니까 정부 대책에 나와도 뭔 소리야 우리는 뭐 이제 10억 이하 보는데 뭐 보유세 뭔 상관이야 나하고. 그쵸. 그러니까 알아서 가는 구간. 그런데 그 10억 이하에서 인기 있는 물건들이 매물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신규 공급이.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신규 공급은 거의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맞습니다. 10억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단지들 있죠. 이제 작년에도 막 예를 들었던 안양에 땡땡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걔가 20평대가 8억에서 9억대였어요. 네네. 최근에 10억 1,800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지 아는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제 개편하고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매물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물론 내가 강남에 하나 있고 그 10억 찍었던 아파트를 내가 세컨, 서드로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강남만 있어야지 보유세가 줄으니까 얘 팔자. 그런 매물은 조금 나오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중간에 약간 싸게 나와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갈 거겠죠. 자, 그리고 10에서 20억 구간을 봅시다. 10에서 20억 구간이 아마 가장 치열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나도 일도 했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러면 이제 10에서 20억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15억에서 갈리겠죠. 15억 이하가 이제 대출이 그나마 이제 6억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국민은행에서 3억까지 한다고 했지만 네네네네. 또 다른 데 찾아보면 3, 4억 이상 나오는 데 있으니까 대신 내년에 좀 나오겠죠. 네네네. 그럼 이런 곳들은 내년에 아마 박 터질걸요? 아. 대출 풀릴 때? 그러지 않겠어요? 다들 지금 계약하고 내년 초 잔금하는 걸로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이제 세금하고 좀 네. 관련 없는데 네네. 요거 이제 정말 이 생존 매수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혹시 1, 2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가지고 무주택자인데 내 집을 네. 좀 마련한다고 하면 네. 향후 한 5에서 10년 정도 뒤에 네네. 좀 바라봤을 때 살기 좋은 동네? 그 1, 2억이 순자본? 그렇죠. 그럼 대출 빼고? 그렇죠. 그거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대출 다 포함해서 못해도 6억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소득이 좀 높다면 네네네네. 뭐 2억 현금 네. 그리고 뭐 4억 대출 그렇죠. 그럼 이제 원리금 그래도 이제 꽤 나와요. 금리가 좀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소득으로 그걸 커버가 가능한다면은 6억대로 한다면 와 서울 같은 경우는 평수를 되게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낮춰야 10평대로. 서울에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입주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초기 금액 6억 정도면 그래도 해보고 뒤에 추가 분담금 3, 4억이면 해볼 만했는데 그게 좀 다 6, 7억대가 다 들어가고 지금 8억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고 그게 이제 힘들면 경기도로 가셔야죠.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가셔서 어찌됐든지 간에 대출 포함해서 이거를 가용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3, 4년 후에 약간의 좀 드라마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소액으로. 네네네.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뛰임 현상은 좀 적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재개발하고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개발하고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개발을 사서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또 자산 형성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몇 번 사고 팔고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초기 단계에 간다면 사업 시행인가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직전 관처 이후에는 이제 투기과열 죽으면 이제 내가 못 파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매도 타이밍이 있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볼 거냐. 이제 그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재개발은 좀 공부를 기회가 되시면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전 재개발 투자는 안 해봤지만 이제 잘 하시는 분 귀동량으로 계속 한 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수강생들 사례도 보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가격이 안 되는데 목동 옆에 이제 신정 4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걔를 작년에 초투로 한 1억 1,000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딱 이것도 케이스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급매로 이게 매수하신 건데 다행히 걔가 이제 그거 매수하고 나서 작년에 관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나면 이제 사람들 이주하고 멸실하고 착공 들어가서 4, 5년 지나면 새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새 아파트 되니까. 그럼 새 아파트 받고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비과세 기간 채워가지고 적당히 팔고 거기 이제 목동 신정이니까 동작 정도 오면 좋겠다. 이렇게 동작으로 딱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성동이라든지 뭐 송파라든지 반포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한 2번 3번 갈아타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로드맵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 보유세 부분에서 이 다주택자들 중에 중과를 이제 뭐 좀 종부세 중과가 되고 향후에 뭐 양도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도 버티기를 좀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여전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리 제니스 방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보유세 감소하고 서울에서 내가 다주택자이지만 좀 버티는 게 더 나을지 아니 그러면 뭐 보유세 많으니까 그냥 하나 털고 그냥 하나 똘똘한 거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아요. 다주택이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목표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택수를 줄이고 그냥 똘 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줄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네네네네. 이번에도 나왔지만 27년까지 팔으라고 하는데 참 이게 할 말 많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면 뭐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세게는 말 못하겠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지킬 거 다 지키고 의무사항 다 지키고 보증보험 부기등기 5% 증액 다 하고 했는데 그 약속된 혜택을 갑자기 한꺼번에 뒤집은 거잖아요. 이번에 그랬죠. 마치 뭐랑 같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갔어요. 열심히 해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의사 변호사가 너무 고소득이니까 야 오늘부터 다 면허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뭐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저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다주택자들이라면 정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정리하는 물건이 대부분 다 외곽이라든가 지방일 거예요. 그렇죠.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리를 해도 내가 다음에 뭐 넥스트 할 게 없고 애매하고 게다가 그 물건들이 만약에 월세가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나 그냥 수익형으로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팔고 다시 또 하면은 거래 비용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겠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내가 뭘 할지 방향을 이게 좀 잘 못 잡으신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1주택자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가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상속 가겠다 그러시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겠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부 매각을 하고 서울에 좀 다른 그에 준하는 그 다음 급지로 가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이거 이 핀포인트로 한번 가보자고요. 좀 전에 이 임대사업자 대해서 이번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사실 이분들은 이 세제 혜택 양도세죠. 요거 하나 믿고 장기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책이 변화됐는데 그래서 기존 혜택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금적으로 일단은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7년도가 넘어가면 이제 절반 28년도에는 절반 중과하고 이제 8년 임대했던 분들 중에서 50% 장특공 조특법에 있는 거를 이제 30으로 내려버리거든요. 그래도 30%라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4년짜리 단기 임대하신 분들은 어차피 30% 50%도 못 받아요. 그런데 중과를 들어가고 가산세율을 좀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특공 그 자체를 내가 못 받는 게 세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억울하시겠지만 저 포함해서 27년도 일부 매각하시거나 조금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물건이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일찍 파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부담이 좀 꽤 커질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얘를 갖고 있는 물건이 좀 괜찮은 물건이에요.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중과를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과세면 1억이에요. 근데 중과가 2억이에요. 그럼 내가 세금 1억 더 내는 거잖아요. 그 차액 있죠, 차액. 그 차액 1억에 한 2배 정도가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중과를 받고 파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건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고려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번 정책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뭐 저야 이걸 계속 보고 교육도 하고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뭐야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거를 완화한다고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게 아닌데 그럼 사람들 대중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러면 27년 28년도에 팔고 29년부터 다시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거잖아. 이거 또 그때 가서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럼 분명히 일부 버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은 신뢰가 지금 많이 흐트러진 상태이겠네요. 그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이거 어쨌든 이거는 매물을 내놔서 양도세에 국한된 건데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임대 주택이 사라지면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네. 근데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하기가 쉽진 않고 다주택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려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슈가 하나 있었죠. 우리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또 이제 뭐 종료라기보다 완화로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종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집을 판 사람도 있었는데. 당연하죠. 그 사람들만 좀 바보 되어 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다음 전월세 시장입니다. 네, 제일 우려가 되는 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손은 누가 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누가 줄 거냐고. 맞아요. 저 같아도 지금 벌써 올해 지금 팔고 있고 내년 만기되는 분한테 이제 곧 얘기를 할 거예요. 죄송하다. 혜택이 내년으로 끝난다. 팔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노부모님 모시고 계시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조금 이제 크리티컬한 거 몇 개만 더 여쭤보고 네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7천 근저당에 네네네. 대해서 있었는데 사실 그 일반 국민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제 제도긴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세법적으로 좀 문제는 전혀 없나요? 세법상으로는 큰 이슈는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아. 대신에 이제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 매수자가 만약에 특수관계자다. 그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어떤 금전 거래를 하면 네네네.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추정과 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추정은 그럴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예외 사유를 밝혀내면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간주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봐버리겠다는 게 되게 센 거죠. 다른 그래서 거구나. 이제 추정과 간주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 특수관계자 간에 어떻게 금전 대차 거래를 하면은 증여를 일단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아빠한테 5억을 빌려? 말도 안 돼. 5억 이거 증여 받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실제 5억 빌린 거 맞고요. 여기 차용증도 있고 매달 이자 지급했고 원금 상환하고 있고 이거 다 갚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되게 특이한 케이스구나. 그러면 증여세 안 낼게. 안 거둘게. 대신 너 이거 사후 관리 우리가 할 거야. 5억 언제까지 갚는지. 한 3년 5년 내에 갚어?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그거예요. 근데 실제 이거를 이자도 안 주고요. 그 상환 기간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환한다. 일시 상환 해가지고 잡힌 케이스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케이스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자를 안 내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제가 상직세법 조문까지는 다 못 외우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자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피한 사항은 이제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재건축 그것 때문에.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매수자가 담보가 있었잖아요. 본인 물건을 파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주 T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법상으로는 문제 없다. 두 분이 어떤 아주 뭐 모종의 어떤 특수관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F 관점에서 정서 관점에서 보자면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됐을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의 땡땡구에 최근에 9억짜리로 물건 하나 내놨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땡땡구는 9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좋아질 그런 단지예요. 가만히 놔두면 가격을 더 높여서 팔 수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내년 3월이 만기였는데 임차인 분께서 일찍 나가셔야 돼서 그럼 냉정히 말하면 계약 파기를 이 사람이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계약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오래 사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좋게 하려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하는데 집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3팀이 보러 왔어요. 근데 9억에 안 나가요. 그럼 무슨 말이죠? 가격이 높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물론 더 기다릴 수도 있지만 또 이분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내립니다.
또 보러 옵니다. 안 나갑니다. 또 1,000만 원 또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8억 7,500인가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네. 단지가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서울 10억 이하의 뭐 가성비 단지 뭐 탑5 안에도 들어가고 놔두면 분명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잔금 치를 때 되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붙어도 3, 4천 올라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자 그러면 뭐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 사례였다.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낮춰야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맞아. 셀러 파이낸싱을 하면서 네. 지금 이게 오비 일하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체가 문제는 안 되지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대출 금액이 줄어가지고 잔금 사고 막 그런 문제도 있고 네네. 그러고 있는데 하필 그렇게 특수한 방법으로 매도를 하시고 그렇죠. 가격 조정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딱 그 가격에 팔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게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자 그 지정 고시가 되고 맞아요. 보통 재건축에서 그런 정말 타이밍을 보기 힘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은 이제 F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네. 약간 세금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이슈적인 측면인데 요즘 그 페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무 전문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세금 관련된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이 말씀을 역으로 드리고 싶네요.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다고 하시는데 그분께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만약에 본인 자녀들이 그렇죠. 한다면 뭐 정책실장님도 굉장히 대노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남의 가족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죠. 누구나 다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사죄하셨는데 그냥 툭 던지는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이제 높은 그 지위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스파이더맨 영화를 봤는데 거기 스파이더맨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높은 능력에는 높은 책임감이 따른다. 굉장히 높으신 고위 공무원 분이시고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발언은 좀 더 신중하게 좋겠다. 사회초년생들은 소득 능력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좀 대출은 좀 해줘야 된다. 맞아요. 뭐 버스 이상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네네네. 더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뭐 그럼요. 심각한 어떤 좌절 그럼요.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빨리 되는 거라도 사자해가지고 몰리는 거예요. 더 불안 심리를 이제 자극할 수 당연하죠.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시원하고 좋아요. 저희 채널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네. 세제 개편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연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되고 이제 내년에 시행령 개정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입법적인 보완이라든지 수정상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서 새로운 소식 업데이트되는 소식 부자이컨님 채널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해 주세요. 네네네. 다음에 또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네네네. 새로운 내용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제네시스 방님이십니다. 우리 그 세금 전문가이시죠? 제네시스 방님께서 세제 개편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부자이크였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